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미국 암 연구 학회 관련 내용들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용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3대 암 관련 학회죠. AACR이 개최됩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업계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게 3대 암 학회로 열리게 되고요. 통상 그 전임상 단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는 물질을 발표하게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대 암 학회다 보니까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선행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부 강세를 나타내는 점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4월 8일에서 13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가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초기의 연구 결과 자체가 학회의 주요 이슈다 보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기술 수출 이전 단계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임상이 많이 진행됐기보다 이제 전임상 단계 이전에 이 연구를 한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척 단계를 발표를 하게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한 부분으로는 발표될 국내 업체의 연구 결과가 두 개의 중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면역 항암제 부분, 두 번째로는 이중 항체 부분입니다. 워낙 면역 항암제 시장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글로벌로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주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정도 단계 이상의 진척은 나갔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그 AACR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업체가 발표를 한다는 점에서도 한번 주목할 만한 학회라고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중견기업이죠. 한미약품,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그런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이렇게 이 암 학회에 대거 이제 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네. K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앞으로의 성과가 두드러지길 바라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면역 항암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이 30조 규모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단적으로 이 30조의 시장 규모 자체가 뚜렷하게 성과가 내고 있는 게 미국 쪽 기업 말고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최소한 한 3조 이상의 매출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주목이 네. 되고 있고요. 이중항체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가 다른 부분에서 기술 수출이 오래 이루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나마 주가가 강세가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중항체 부분과 관련해서 ABL 바이오가 또 발표를 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전통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약 부분에서도 강자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과 같이 퍼포먼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있고요. ABL 바이오는 기술 수출로 한번 보여진 측면이 있다 보니 또 다른 요소로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의 물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게 그 종양 특이적 면역 활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암에 대해서 효과가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타켓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하반기에 임상 1상의 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임상 1상이라고 하면은 초기의 임상 단계인데 이게 네. 환자 수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환자의 진척 단계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일상이라고 하면은 전임상 단계 이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동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상부터는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방금 말씀드린 물질 자체가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물질이고 이번 학회에서는 유한양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상의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제가 아까 이중항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데 이게 면역 항암 관련해서 고용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입니다. 물질 자체가 이 특정한 그런 T세포라든지 그런 기전을 이용하는데 이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주 쉽게 특정 물질이 그 좋은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그 암세포만 해서 이렇게 잡아먹고 소멸되게 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을 전임상을 한 걸 또 얘기를 한다고 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목할 만한 기업은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를 들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두 기업의 공통점을 보자고 하면은 연구 성과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계속 쌓여오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러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유한양행 ABL 바이오가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가가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이미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세요?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회의 기대감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요. 제약 바이오가 약할 때 기술 수출을 했었어요. 통상 기술 수출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매출액의 규모만 보기보다는 로열티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로열티를 수취하는 기간 그런 여부가 중요한데 그 ABL 바이오가 그 올해 초에 기술 수출했었던 거는 로열티가 상당히 기업에 유리하게 책정이 됐거든요. 통상 기술 수출을 할 때 그 가지고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기술 수출을 한 거는 조금 주는 쪽이잖아요. 수출인 거는. 그런데도 뭐 로열티 구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인식하는 구조라든지 그 부분이 ABL 바이오에게 유리하게 책정이 됐어요. 저희가 이 유리하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통상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고 하면 그 기술 수출을 하면서 만약에 이 물질의 임상의 진행을 실패했을 때 로열티 수치가 그 뒤로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반환을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ABL 바이오에게 유리하게 책정이 됐다 보니까 주가가 당시에 상승을 했었죠. 네. 시장이 좋지 않았고 제약 바이오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한 차례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나아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그럴 요인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의 진행 자체가 원래는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임상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여기 연구 인력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뭐 계속적인 데이터를 쌓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따로 CRO 업체라고 해서 거기에 또 데이터 같은 경우를 뭐 계속 도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이제 임상의 성공에 낮은 가능성을 두고 비용을 계속 투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임상의 진행 단계보다는 기술 수출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네네.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는 뭐 기술 수출보다는 임상 진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점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 중에서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번 미국 암학회 4세대 항암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항암제 시장의 규모와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관련주 우리나라 기업 외에 또 있을까요?
이게 통상 처음에는 세포 독성과 관련해서 세포 독성 항암제가 전통적인 방식이었고요. 이게 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그 아주 강한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세포를 죽이는? 네네. 예. 다음 단계로 넘어온 게 이제 표적 항암제였어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특정한 표적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항암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부작용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면역 항암제로 넘어왔거든요. 현재가 그런 단계고 네. 글로벌적으로 그 킴리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그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몇 천만 원대 비용이 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 항암, 그러니까 암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쓰기 힘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건보 적용이나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좋은 측면이 있고요. 이 킴리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머크사, 미국의 머크사 같은 경우가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을 한 물질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던 측면이 있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일단은 선두 자리에 서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직 임상은 진행된 부분은 없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 좀 넘어가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네. 그러한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 기술 수출의 중심은 한미약품의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도입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처음에 기술 수출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다.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해외에 이제 그 유능한 업체들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조업처럼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초기에는 인식을 했었는데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구조를 보니까 조금 기업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ABL 바이오와 비교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그 항암제에 대해서도 뭐 개발을 하면서 기술 수출을 하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3상까지 진행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암 학회 개최와 관련해서 먼저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2022년은 제약 바이오가 이끌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상은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 주가가 작년 초 대비해서 네네.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약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제약 바이오가 원래 꿈과 희망을 품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제약이랑 바이오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뭔가 병이 있는 걸 다 치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 주가에서 좋아하는 그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목표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거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가치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 열광을 한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 특정한 물질이라든지 진행을 가지고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한 거죠. 그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는 뭐 10배가 나는 종목도 있었고 네. 그러한 주가를 유지하면서 계속 기대감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임상에서 실패하면서 제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더욱 더 하락을 하는 걸 한 3번의 차례로 저희가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시장 참여자 입장만 놓고 보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3상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없구나라는 인식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게
그러한 기대감을 주가에 투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주가가 부진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저희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바로 와닿지 않은 그런 산업에서 제약바이오의 대체가 되는 업종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부진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 삼상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 글로벌사와 그 제휴를 통해서 그 임상의 진행 단계 같은 경우가 좀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에서 제약바이오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이 없다고 하면은 뭐 제약바이오보다는 지금 시장에 그 꿈과 희망적으로 더 매력적인 네. 업종으로 수급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먹고 그간 좀 시장에서 과대평가를 받고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 자체가 좀 벗어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부진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부진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데 네. 그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 지수의 방어주 성격으로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의 변동이 커진다고 하면은 약간의 지수 방어용 측면에서 뭐 수급의 유입 그 정도? 가능성이 네.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제약바이오 뭐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시각을 그 의료기기 업종까지도 좀 확산해서 제약바이오군을 네. 함께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 미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런 그 세포 같은 경우 뭐 비만 세포에 대해서 체지방이 높아졌는데 체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기기라든지 네. 예, 그런 쪽으로 확대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의료기기까지 조금 더 파생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은 제약바이오주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걸 대비해서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네네네. 되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다면 이제 시각을 좀 넓게 이렇게 펴서 네. 미용과 의료기기 쪽으로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사님의 탑픽 종목을 하나 꼽자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살펴볼 게 뭐 NK맥스라든지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죠? 각각의 특정 뭐 물질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그런 부분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그 액체 부분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NK맥스라는 NK 세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암 치료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그 공통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크게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 두 개 기업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일단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